피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교시입니다. 1교시, 2교시 굉장히 중요한 거 공부하셨어요. 하긴 뭐 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단순히 암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백날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갖다가 잘 들으시고 그 부분을 갖다가 자주 읽고 반복을 하셔야지만 시험장에 갔을 때 아, 내가 봤던 것이 나왔구나. 눈에 익어야지 편안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 번 들어가지고 모든 걸 갖다가 머릿속에다 저장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눈으로 읽으시고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숨 쉬듯이 하셔야 돼요. 숨 쉬듯이. 우리가 숨을 쉴 때는요 그거 숨 쉬는 것이 숨 들이마실 때 아이고 힘들어, 숨 내쉴 때 아이고 힘들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예, 몸에 배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주 읽으면 저절로 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고등학교라든가 이랬을 때 좋은 노래가 있으면 흥얼흥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외우겠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흥얼흥얼 따라하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민법이라고 하는 놈을 갖다가 내가 손 내밀지 않으면 민법이 나를 갖다가 와서 손잡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내가 먼저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겠지만 자꾸 손을 갖다가 내밀어 주셔야 돼요. 자, 봅니다. 교재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왼쪽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에요.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이거는 2조 2항에다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를 갖다가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거지만 그 권리를 갖다가 제대로 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남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나쁜 겁니다. 나쁜 거니까 일단 금지가 되는 거예요. 금지. 그래서 금지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도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조문의 성격은 역시 신의 성실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니까 당사자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권리 남용 위반 여부는 법원의 직권 고려입니다. 자, 이거는 통칙 규정입니다. 통칙 규정. 공통 원칙이죠. 그래서 통칙 규정이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권리 남용 금지 원칙도 재산관계, 가족관계, 모든 법률관계 전부 다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권리 남용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권리 남용의 뜻입니다. 권리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를 행사했거나 또는 권리를 갖다가 행사할 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불행사의 모습이 있게 되면 요때 피해를 갖다가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행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도 권리남용이 되고 권리를 행사할 자가 행사하지 않는 것도 권리남용이 되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죠. 자기 땅 소유자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 짓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근데 건물을 갖다 지었는데 이 건물을 갖다가 장례식장으로 썼습니다. 장례식장. 장례식장으로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좋은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죠. 곡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싸움도 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여름철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악취까지 나고 그 다음에 상해가 나갈 때 역시 안 좋은 모습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때 을이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는 정이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집 짓고 살고 있는데 이분들 소유권 행사를 했다가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당신이 소유권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소유권 행사가 방해받고 있으니까 이거 조치 좀 취해 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요 행사를 내 가지고 피해를 주는 사람하고 그 주변에는 요 을병정은 계약관계 있어요 없어요? 계약관계가 없어요.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권리남용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행사할 자가 행사하지 않아서 위법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친권자가 친권을 갖다 행사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제대로 양육이 안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를 갖다 양육하는 친권자 부모님이 친권을 갖다가 행사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불행사로 인한 남용이 되는 거예요. 친권 남용.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게요. 권리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권리 불행사는 남용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행사를 해서 남용이 될 수도 있고 불행사도 남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행사 또는 불행사 이 모습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행사 또는 이 불행사가요. 피해를 갖다가 보고 그 주변 사람들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법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권리남용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법할 것. 이때 위법성은요.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다 벗어난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권리남용인데요. 이 권리남용은 언제 어떻게 유래가 됐고 법에 어떻게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유래와 연역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프독스 그랬어요. 로프독스. 로마, 프랑스, 독일, 스위스죠. 그러나 이 권리남용 금지 원칙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법전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고 로마법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왜? 로마법은 성문법이니까 그 법을 갖다가 후세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여기 권리남용 금지 원칙이 있네. 여기 신칙이 있네.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로마법에서 시작이 됐고 로마법 물권법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물권법. 왜? 소유권과 소유권이 충돌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로마법 물권법에서 시작한 거예요. 신의칙은 채권법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로마법 물권법에서 시작이 됐고요. 이걸 갖다가 최초로 성문화한 나라가 있습니다. 최초로 법전에다가 글자로 인쇄한 나라죠. 최초로 성문화한 것은요. 요거는 독일 민법입니다. 독일. 그래서 독일 근대 민법은요. 이걸 갖다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의 권리남용 금지 원칙을 딱 규정을 했는데요. 우리 법과 달리 독일 민법은요. 시칸의 금지를 규정을 했습니다. 시칸의 금지. 자, 시카네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역시 나쁜 거겠죠. 왜? 금지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권리남용 금지 이런 말을 쓰지만 독일은 시카네 금지 이런 말을 쓴다는 얘기예요. 독일에서는 권리남용을 시카네라고 불러. 시카네. 그런데 시카네가 뭐냐 이거죠. 이 시카네는요. 왠지 자꾸 읽어보니까 시칼 들고 설치네라고 느껴지죠. 시칼 들고 설치네. 시칼을 갖다가 들고 설치는 거니까 해칠 목적으로 설치는 것이지 도와줄 목적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요. 시칼 들고 설치면서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주변에 안 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시칸의 금지는요. 우리가요. 해칠 목적으로 하는 권리행사입니다. 해칠 목적으로. 해칠 목적으로 하는 거. 이거는 금지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요. 사회를 갖다 살아보니까 이상한 인간들도 참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는 정상적이고 정상인 사람들은 떠들지 않고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나한테 이득이 없어도 돼. 나한테 이득이 없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런 놈들이 있어요. 이런 놈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다른 사람한테 해칠 목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나쁜 거니까 금지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 이 목적은 모르고 한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한 거예요? 일부러. 고의죠. 그래서 이 목적을 갖다 우리는 또 다른 말로 고의라는 말을 씁니다. 고의. 자, 그래서 독일은요. 권리 행사는 정당한 것이고 그 권리 행사가 해칠 목적 고의가 있을 때만 금지가 되는 거예요. 고의가 있을 때만. 그래서 독일은 권리 남용은 고의가 있어야지만 권리 남용이 되는 것이고 고의가 있으니까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권리를 갖다 행사했을 때 해칠 목적이 없으면 정당하다는 게 되는 거죠. 해칠 목적이 없으면 정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 민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민법은 민법전 제2조 2항에다가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 이 말은 권리를 제대로 쓰라는 얘기인데 권리가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해칠 목적이 있어야 되고 해칠 목적이 있을 때만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 독일법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눈 뜨고 쳐다봐도 고의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독일은 고의라는 글자가 눈에 보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민법하고 우리 민법 요 규정하고 독일 민법은 그 규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우리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놨으니까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조문이 아니죠. 근데 독일은 뭐요?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해칠 목적 고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 달리 주관적 고의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민법 권리 남용하고 독일 민법 권리 남용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은 독일의 태도를 개수한 게 아니고 스위스의 태도를 개수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독일법과 달리 우리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규정을 해놨으니까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리 남용의 요건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자 4번에 보시면은요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죠. 성립 요건입니다. 권리 남용의 성립 요건이에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만 해놨기 때문에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요건은 눈에 보이는 요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요건 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요건, 요걸 따르는 객관적 요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객관적 요건.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요건을 갖다가 우리는 주관적 요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객관적이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주관적이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자, 이 눈에 보이는 객관적 요건은요. 행사 또는 불행사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행사를 내서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행사할 자가 행사하지 않아서 불행사로서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거니까 위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거죠. 따라서 행사 또는 불행사 위법할 것.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저놈이 땅에다가 영안실 지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확인이 가능하죠. 저놈이 영안실을 갖다 지어가지고 조치를 갖다 제대로 취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밤에 잠도 못 자고 곡소리가 나고 그래서 우리가 노이로제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갖다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입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받아들일 한계를 벗어났으니까 위법성도 눈에 보이겠죠. 근데 문제는 주관적 요건입니다. 이 주관적 요건이 안 보이는 거니까 해칠 목적 고의를 말하는 거 고의. 그래서 이 고의가 주관적 요건입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라고 하는 요 피해를 준 인간을 을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정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법원에 가가지고 법원 판사한테 저놈이 우리를 갖다가 해칠 목적이 있었으니까 저놈을 갖다가 처벌해 주세요. 저놈이 권리남용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피해자가 모든 걸 다 입증해야 되는데요. 이놈이 아유 그래요 나 맞아요 판사님 나 사실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못 줄 목적으로 내가 이걸 갖다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해칠 목적이 있다고 인정을 할 거야 안 할 거요? 그렇게 되면 법원에 요 판사가 그럼 넌 교도소에 좀 더 오래 있어야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손해를 갖다 많이 물었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해칠 목적이 있다는 말은 절대로 떠들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판사가요 너 일부러 살인 저질렀지 그러면 살인범은 일부러 그랬습니다 인정하는 순간부터 교도소에 오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래 있지 않게 해서 항상 오리발 내밀죠. 나 일부러 안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죠. 판사한테 불려가가지고 일부러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요? 아닙니다 판사님 제가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모르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 갑이라고 하는 요놈이 고의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 고의 해칠 목적이라는 것은 입증 불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일부러 그랬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해쳐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갖다 분해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갖다 분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 고의는 입증이 불가능한 거예요. 입증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객관적인 것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학설과 판례는 권리남용의 성립 요건에 관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학설은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들을 말하는 것이고 판례는 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설과 판례는 권리남용의 성립 요건에 관해서는 완전히 불일치입니다. 완전히 불일치.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법조문에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고의라는 글자가 없으니까 고의는 따지지 않는다. 따라서 학설은 객관적 요건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주관적 요건은 요건이 아니다. 그 다음에 판례는 우리 민법에는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요건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법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칠 목적 주관이 있는 걸 갖다가 주관적 고의가 있는 걸 갖다가 원칙으로 해줍니다. 자, 그래서 판례는 독일법의 태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독일법의 태도. 민법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요건을 갖다가 우리는 독일법과 마찬가지로 고의를 갖다가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해칠 목적이 있어야지만 권리남용이 된다는 게 판례의 주류적 태도다.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자 주관적 요건 밑에 판례가 나와 있죠. 통밀된 학설입니다. 객관적 요건만 가지고 따진다. 주관적 고의를 명문으로 규정한 독일 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에는 주관적 고의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을 것, 위법할 것 요것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2번 판례 별표 넣으시고 판례는요. 주관적 고의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글자로 인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 판례는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자 양과로 1번에 보면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이 말은요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란 말이죠. 자, 거기 콤마 다음 자 쉼표 있죠. 주관적 괄호 쳐주시고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셋째 줄 밑에 보면 역시 콤마 다음에 객관적 이렇게 돼 있죠. 객관적 괄호 쳐주세요. 그래서 이 문장은 세 줄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권리남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요거 양과라 2번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별표 놓으시고요. 권리행사에 의해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의 일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 가르쳐 놓으세요. 현저히 크다는 사정 가르쳐 놓으시고 객관적 사정이죠. 현저히 크다는 얘기는 불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불균형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창 가져가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해가 크다 그러면 갑은 이득이 크고 을은 손해가 큽니다. 그러면 이때 갑과 을 사이에서
무조건 많이 가져가니까 갑이 나쁜 놈이다. 권리남용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객관적 사정 말고 판례는 주관적 고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권리를 갖다가 행사를 해가지고 외형적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외형적으로 손해가 큰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무조건 권리남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 갖고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입니다. 3층짜리 건물.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3층짜리 건물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사장님이 그 건물에다가 빌려주시면 3층 전체를 했다가 식당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했다 빌려 쓰게 되면 돈을 했다가 많이 주셔야 되는데요. 네, 돈 많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건물 전층을 했다가 식당으로 운영하고 싶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매달 임대료를 했다가 2천만 원 지급하겠습니다. 2천만 원. 그 다음에요. 이때 요걸 다 식당으로 운영했습니다. 해가지고 2천만 원 지급하고 식당으로 운영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을 다 체결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니까 이때 을이라고 하는 임차인의 생각과는 달리 식당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식당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발생이 됩니다. 인건비. 그래서 인건비 1,200만 원이 손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를 했다가 이렇게 전부 다 보증금에서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2천만 원 전부 다 손해를 했다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자재를 했다가 제대로 이걸 했다가 제때 못 쓰다 보니까 식자재 요게 변질이 되는 바람에 손해가 300만 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영업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지금 3,500만 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00만 원 이렇게 손해가 있고 이 사람은요. 2천만 원의 임대료 수익을 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 볼 때 이익이 크고 손해가 크다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죠. 이렇게 불균형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임대인을 갖다가 무조건 나쁜 놈 권리남용자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권리남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 주관적 고의를 갖다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 고의의 해칠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고의는 갑이라고 하는 연우이 스스로 일부러 그랬습니다. 해칠 목적이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전에는 입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판사가 직권 고려하는 겁니다. 직권. 따라서 이때 드러난 이익과 손해가 다르다는 사정만 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요 사람을 권리남용자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데 이때의 고의는 갑이 인정하고 안 하고 따질 필요가 없이 법원의 판사가 직권 고려하는 거예요. 직권 고려. 법원의 판사가 고의를 갖다가 직권으로 고려합니다. 판사님 나는 고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떠들어봐야 판사가 아니야 내가 볼 때 너는 고의가 있었어. 그러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직권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때 갑이라고 하는 권리자가요. 권리남용에다가는 객관적 사정을 갖다가 저지르게 되면 그 눈에 보이는 행위를 갖다 통해 가지고 너는 권리남용 저지른 거야 라고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고의를 추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사정이 있었을 때 이 눈에 보이는 사정 가지고 주관적 고의를 갖다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왼쪽에 있는 양괄호 2번 판례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요건 문장이 2개로 되어 있고 지문이 2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 하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하고 상대방이 받는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 가지고도 권리남용의 성립을 인정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경우에 주관적 고의를 갖다가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는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도 또 틀리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러한 경우에 주관적 고의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인하지 않는다. 추인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면 또 틀린 거예요. 요 부분 2번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우리 선생님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요. 민법은 고의를 했다가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독일법과 마찬가지로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를 했다가 요건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 판례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 행사 또는 불행사 위법하기만 하면 남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주관적 고의를 따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상계권 행사하고 상표권 행사입니다. 상계권, 상표권, 상이죠. 그래서 상계권하고 상표권 행사는 행사의 모습이 위법하기만 하면 바로 권리남용이 되는 것이지 고의 해칠 목적은 따지지 않습니다. 자, 상표권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표권. 자, 이경규 씨라고 하는 유명 개그맨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그 따님하고 나와서 꼬꼬면이라고 하는 라면을 갖다 이렇게 방송상 만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원구에 살고 있는 김 씨라고 하는 아저씨가요. 그 방송을 보고 있다가 이 이름 예쁘네. 이름 참 잘 지었네.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상표를 갖다 등록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경규 씨가 상표권 등록을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있던 사람이 저 이름을 갖다가 내가 먼저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이름을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꼬꼬면을 갖다가 개발을 해가지고 국민한테 보여준 건 이경규 씨인데 요것을 갖다가 전혀 개발하지 않은 사람이 그 이름을 갖다 중간에 싹 빼간 거죠. 이랬을 때는 고위협을 다 떠나가지고 권리 남용이 된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권리 남용이다. 그래서 상계권을 갖다가 행사하거나 상표권을 갖다가 행사하게 되면 그때는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법하기만 하면 권리 남용을 갖다가 바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의 여부는 해칠 목적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권리 남용을 갖다가 금지를 했는데 권리 남용을 저질렀다. 권리 남용을 갖다 저지르게 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권리 남용 요것을 갖다가 위반을 해서 저지르게 되면 그 위반의 효과요. 권리 남용을 금지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걸 딱 위반을 해가지고 저지르게 되면 그 위반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위반의 효과는 셋으로 나눠봅니다. 갑이라고 한 사람이 소유권 행사했다. 소유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다. 그러면 소유권 행사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갑이라고 한 사람이 취소권 행사했다. 취소권이 권리 남용이 돼버리게 되면 역시 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권리 남용이 돼버리게 되면 권리를 다 잘못 쓴 거니까 그 권리 행사의 효과는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때 권리 남용이 돼버리기 위해서는요. 사회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딱 벗어났으니까 위법해야 되겠죠. 따라서 위법한 거니까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성립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물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박탈 여부입니다. 권리 남용이 돼버리게 되면 권리를 잘못 쓴 거죠. 이때 권리를 잘못 쓰게 되면 그 권리를 딱 그대로 놔둘 것이냐 권리를 뺏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리 남용이 돼버리면 그 권리를 또 잘못 쓴 거예요. 따라서 권리 박탈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권리 박탈은 하지 않습니다. 권리 박탈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박탈되지 않는다. 우리 민법 조문이 뭐라고 돼 있냐면 확인을 해봤잖아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 말은요. 권리를 제대로 쓰라는 얘기예요. 권리를 다 제대로 쓰라는 얘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 권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 권리를 빼앗을 거야 이런 조문이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권리 남용이 돼버리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권리는 박탈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외 박탈이 된다는 얘기죠. 예외적으로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반드시 법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근거되는 법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이 있을 때에만 그 법에 의해서 권리를 갖다가 뺏는 거죠. 그래서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냐. 바로 친권 상실 선고입니다. 친권 상실 선고. 자, 갑이라고 하는 의리라고 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의리라고 하는 두 분이 갑이 남성분이고 의리 여성분이고 종전의 배우자였습니다. 배우자. 근데 부부였는데요. 혼인이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됐고 이때 A라고 하는 자녀, B라고 하는 자녀가 있는데요. 이때 갑이라고 하는 요분이 친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친권 포기각서 써줍니다. 친권 포기각서 써주게 되면 친권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관계는요. 하늘이 맺어준 거니까 의사표시만 가지고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요. 그 상황을 갖다가 고려하고 참작하는 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모 씨라고 하는 여배우가 자살을 했고 그 다음에요. 자살하고 나서 친권 포기각서를 써줬던 조모 씨가 와가지고 요 두 아이의 후견으로서 재산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왔었죠. 그랬더니 여성께서 들고 일어났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친권 포기각서를 딱 써주고 다른 여자는 가정을 갖다 차렸는데 재산을 갖다가 노리고 와가지고 포기각서 써준 인간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관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을 제정하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때만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새까맣게 잃어버리죠. 해가지고 법을 제정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건 각서를 갖다가 써줬을 때 그게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 역할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부모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언제 없어지느냐? 법원으로부터 너는 부모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친권 내놔. 친권을 박탈하는 선고가 있어야 돼요. 친권 박탈. 그래서 친권 상실 선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법조문을 갖다가 왜 만들어놨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주 일어났으니까 이걸 갖다가 금지할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게 되면 도박이라든가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 자녀를 갖다가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부는 해서 뭐해 어렸을 때부터 공장에 보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서커스나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아내 되시는 분을 갖다가 또 이렇게 술집에 팔아 넘기는 몰지각한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다 금지할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요 규정입니다. 자, 1950년대 후반 그때는 6.25 동란 이후에 보릿고개도 있고 먹을 게 없고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자녀를 팔아버린 인간들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부산 지역에
갑과 을이라고 하는 부모 같지 않은 부모, 부모의 탈을 쓴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있었는데요. 자녀를 갖다 양육했는데요. 이때 자녀를 갖다가 조그마한 통에다가 넣어서 길렀습니다. 조그마한 통에다가 넣어서 기르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성장 발육 못하고 거기서 구겨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죠. 해가지고 왜 이렇게 통에다가 넣어서 길렀느냐? 서커스탄에다가 팔아버릴 목적으로 그렇게 키웠던 겁니다. 인간입니까? 인간도 아닙니까? 인간도 아니죠.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모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경우에는 부모도 아니야. 너는 친권 내놔. 해가지고 그 관련 규정을 만든 거죠. 서커스탄에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이때 돈을 딱 받는데 제대로 된 사람을 따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정상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이 없다는 얘기죠. 예,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묘기를 하게 되면 와 잘한다 하는 것이 인간의 또 잘못된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방지할 목적으로 이 규정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 남용이 있게 되면은요, 세 가지 효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권리를 갖다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으니까 권리 행사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위법한 거니까, 위법은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니까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것이고, 지금 보신 것처럼 권리 남용이 돼버리게 되면 원칙적으로 권리는 박탈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법의 근거 규정이 있을 때 권리가 박탈된다. 따라서 친권 포기하겠습니다. 각서를 써줘봐야 당사자 사이에서 친권자를 갖다가 정하는 참고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러한 경우에 근거 규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근거 규정은 반드시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에서는 권리가 박탈된다.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요. 자, 중간에 적용 및 위반의 요구 해가지고 판례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1번 판례 한번 봅니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초한 항변권의 행사 바로 전시고, 채무자가 소멸시효에 기초해서 항변권을 행사했다는 얘기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돈 못 갚겠습니다. 거절한 거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으니까 돈을 못 갚겠습니다. 거절하는 것도 이것도 신의칙, 권리남용금지원칙 전부 다 적용이 됩니다. 채무자가 못 갚겠습니다 이렇게 떠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소멸시효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소송을 따지 않았다고 한다면 채무자 때문에 소송을 안 한 거니까 당연히 이때 채무자는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법률관계 전부 다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소권 행사가 됐던, 그 다음에 형성권 행사가 됐던,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겠지만 항변권 행사가 됐던 모든 권리관계 전부 다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요. 2번 앞에서 본 거죠. 강행 규정을 갖다가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한 건 무효인 계약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계약을 체결한 자도 당연히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가 말했으니까 지켜 이렇게 강요하게 되면 법을 위반해라고 하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강행 규정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 주장한 것은 정당 권리 행사가 되는 것이지 권리 남용도 아니고 신의칙 위반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 별표 넣으시고, 자, 이 국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갖다가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국가는 국민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요, 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갖다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요, 공권력을 갖다가 행사를 해가지고 오히려 국민에게 공포감을 갖다가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끌고 가가지고 납치를 하거나 아니면 고문을 하거나 돌아가시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갖다가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죠. 그래서 남산에 끌려가서 두들겨 맞거나 또는 이산한테 끌려가서 시신으로 떠오르거나 아니면 삼천교육 때 끌려가가지고 죄도 없는데 덩달아서 끌려가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국가가 공권력을 따 행사하면서 위헌적인 공권력을 따 행사를 했을 때에는 국가라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국민을 따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때 국민이 야, 국가 너 위헌적으로 공권력을 따 행사를 해가지고 나한테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물어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국가를 갖다 상대로 해가지고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서 물어내 청구했더니 국가가요,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어쩌나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못 갚겠네, 못 물어주겠네.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하는 건 된 얘기죠. 국가도 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고받는 관계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판례가 아주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는데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다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국민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 모르잖아요. 따라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다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기 때문에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4번에 보시면 권리 행사가 남용이 되는 경우, 신의식 위반이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요. 추상적 규정이니까 당연히 당사자의 모든 종합적 사정을 따라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따라서 구체적 타당성과 관련된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요. 불법 행위가 성립하고 박탈이 된다. 박탈 여부는 예외적으로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밑에 판례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 판례도 굉장히 중요한 판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판례를 딱 보시는데요. 5개 몇 개 안 되니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1번 판례입니다. 나대지가 있습니다. 나대지. 이 나대지를 갖다가 경매를 갖다 실행을 하는데요. 그 낙찰받는 사람이 나대지의 공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받은 경우에 알고. 자, 갑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토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요. 지상에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지상에 물건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주 깨끗한 토지죠. 그래서 나대지라고 하는 것은요. 벌거숭이 땅이란 말입니다. 지상에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건물도 없고 수목도 없고 그 다음에요. 도로, 공작물 자체가 없는 것들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을 갖다가 을이라고 하는 채권자한테 담보로 제공을 했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내 땅을 경매도 줬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말 믿고 돈 빌려드릴게요. 돈을 빌려 썼습니다. 돈을 빌려 쓰고 이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담보로 제공을 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쓰고 그 다음에요. 그 돈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를 했다 시작을 했는데요. 변제기일이 됐는데 이 원금과 이자를 갖다가 갚지를 못했어요. 갚지를 못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을이라고 한 저당권자인 채권자는 요 토지를 경매에 붙였습니다. 경매를 했다 실행을 하는데요. 요때 병이라고 한 사람이 토지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가지고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보니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갖다가 알고도 요 경매에 참석을 해가지고 참여를 해가지고 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아서 경락이 이루어졌어요. 대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대금을 다 지급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미 공사가 끝나버렸습니다. 공사가 끝나서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요때 경매 과정에서 이 토지 위에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알고도 낙찰받고 그 다음에 낙찰받으면 그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 소유자한테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알고도 낙찰받은 사람은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정당한 권리 행사예요. 그래서 알고도 낙찰받고 완공된 건물에다 철거 청구하는 건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이거죠. 담보를 냈다가 제공을 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담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따라서 이때는요. 건물이 없던 상태로 되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건물이 없던 상태로. 만약에 이랬다가 철거를 했다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때 토지를 했다가 낙찰을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이 토지를 쓸 수가 없어요. 낙찰을 받아가지고 내가 쓰기 위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내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토지를 다 쓸 수 없다고 한다면 이 토지를 갖다가 낙찰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권자는 자기 돈을 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완공이 됐다는 사실을 딱 알고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이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건물이 없었으니까 이때 그 사실을 알고 낙찰을 받은 사람이 완공된 건물에다 철거 청구하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도록 그 당시로 되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된다. 이 판례도 잘 나옵니다. 자, 권리남용도 아니고 시인취 위반도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입니다. 자, 피상속인 생존 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상속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떠든 거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있었고요. A, B, C 이렇게 세 분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명절이 됐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례를 딱 지내고 나서 아침 일찍 지내고 나서 이제 음복을 했는데 그 음복 때문에 취기가 오르셨어요. 취기가. 아버지니까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형님 둘은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막내 너는 어떻게 된 것이 맨날 사고만 치냐. 아버지 재산 딱 말아먹어도 너 이놈아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사는 거냐. 그랬더니 역시 이때 이 아들이 죄송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줬다고 해가지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내가 말아먹은 것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상속 안 받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받겠다고 떠든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이놈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지 않고 이걸 갖다가 오히려 적반하게 큰 소리 치니까 이놈한테 상속 주지 마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안 받아요 이렇게 떠든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때 상속 재산에 대해서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분할 여부를 합니다. 분할 여부를 하면서 두 분이 얘기합니다. 막내 너는 아버지 살아생전에 상속받지 않기로 포기를 했으니까 넌 상속 못 해줄 거야. 넌 상속받지 마. 그랬더니 말 바꿔가지고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 요거 상속받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건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권리 남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 상속을 갖다 포기하는 것은 상속 재산이 있을 때 포기하는 거예요. 상속 재산. 내가 재산을 갖지 않으면 그 재산은 포기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에 있는 63 빌딩을 갖다가 제가 포기할 테니까 갖다가 팔아서 쓰세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거 네 거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 게 아닌 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일 때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인, 이거 뭐예요? 처분권이죠. 처분권이 있을 때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때 요 C라고 하는 요 상속인이 살아계셨을 때 포기하겠습니다. 떠들어봐요. 상속재산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상속은 언제 발생하는 거예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심장이 멎었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포기하겠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당시이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니까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상속재산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사람이고 없는 걸 포기한 건 무효인 포기. 무효인 포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거 포기 자체가 무효니까 상속해 주세요.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중요한 건 포기라는 말은요. 내 것일 때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건 남의 걸 갖다가 내가 마음대로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 발생을 하는데 상속 개시는 그분이 심장이 멎었을 때 상속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심장이. 그래서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는 심장이 멎지 않았으니까 상속재산이라고 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없는 걸 포기했으니까 이거는 무효인 포기. 무효인 포기니까 포기는 효력이 없으니까 상속해 주세요. 말 바꾸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토지 취득 당시 초등학교 건물이 있었고 현재 학교 건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토지를 취득한 후에 소유권 행사로서 철거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권리남용. 이제 이거는 권리남용이죠. 자, 갑이라고 하는 분이 토지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토지.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토지를 갖다가 사는 겁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토지가요, 공교롭게도 경계선으로 다 침범한 초등학교 건물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의 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경계를 침범을 해가지고 X라고 하는 초등학교 건물이 이렇게 경계 침범을 해서 건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토지를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장님 그 토지 파세요. 네, 팔겠습니다.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매도인은요, 자기 토지의 사정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은요, 자기가 파는 물건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 자기는 돈 다 받아서 챙기고 다른 사람도 손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도인은 자기의 물건의 하자를 갖다가 설명할 고지 의무가 있고 이 하자, 고지를 갖다가 하지 않았을 때는 침묵부작에 사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설명을 해줬어요. 제가 땅을 갖다가 팔기는 팔지만 경계를 침범한 초등학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땅은 경계 침범한 건물이 있어요. 알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사겠습니다. 샀어요. 사고 나서 19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토지 지가가 상승을 하니까 토지가 비싸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권 때 행사하기 해가지고 초등학교에다가 이 토지 소유자는 나니까 요 경계 침범한 거 요 부분을 갖다가 철거를 해가지고 내 땅 되돌려주세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 행사로서 건물 철거를 갖다가 청구한 겁니다. 이때 건물 철거 갖다 청구하게 보니까 철거를 하게 되면 주변에 있던 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손해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가 철거가 되면 받는 주변 사람들의 손해가 너무 크고 그 반면에 요 의뢰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요때는 철거 청구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요. 그럼 이때 소유권을 갖다 제대로 행사한 거요, 남용을 한 거, 남용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박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유권 박탈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소유권 행사로서 건물 철거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해서 철거를 청구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소유자니까 철거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땅을 갖다가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료 주세요. 사용료를 갖다 반환 청구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하는 권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된 사정을 알면서 13년이 지나서야 토지 이용권 확보나 보상 미비 등의 이유로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이다. 자, 거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첫째 줄 끝에 토지 이용권 확보나 보상 미비 괄호 쳐놓으세요. 토지 이용권도 확보해주지 않았고 보상도 안 해줬다는 얘기죠. 자, 예전에 보게 되면 국가가 굉장히 서슬이 시퍼렇고 무서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하는 건데 국민이 뭔데 떠들어 해가지고 국민의 얘기를 때 안 듣는 경우가 있었죠. 독재입니다. 독재. 자,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토지를 갖고 있는데요. 못 살던 시대입니다. 보릿고개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학창시절에 잘 못 먹었다, 물 먹었다, 그 다음에요, 공기만 마셨다 해가지고 점심을 거르는 경우, 못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국가가 수출만이 살 길이다 해가지고 공장을 했다가 막 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공장을 했다 지으려면 전기가 통과가 돼야 돼요. 전기를 갖다 공급하는 송전선, 철탑을 갖다 이렇게 설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치를 했다 해요. 그래서 공장을 갖다 이렇게 가동하는 거예요.
전기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전기를 갖다 고압선으로 이렇게 보내는데요. 이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를 갖다 상대로 해가지고 내 땅에다가 송전선 설치 못합니다. 이렇게 주장했느냐? 못했다는 얘기야. 왜? 다 같이 잘 살기 해가지고 전기를 갖다 공급하는데 네 땅 좀 썼는데 그게 왜 잘못이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보호하지 않죠. 또 이 사람이 이거 송전선 철탑을 다 치워주세요. 이렇게 떠들게 되면 뭐라 그래요? 나쁜 놈 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두드려 패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수 있어요. 무서우니까 말을 못했다는 거죠. 무서우니까 말을 못하고 있다가요. 13년쯤 지나가지고 이제는 말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 사실 갖다가 알고는 있었지만 승낙한 적이 없고 또 국가가 멋대로 갖다가 사용을 했지만 이 땅 쓰면서 내가 못 쓰는 부분을 갖다가 다른 쪽에다가 토지 이용권 확보를 했다가 제공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 불을 갖다 해가지고 철탑에 부딪히지 마세요. 고압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을 켜놓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작물들이 제대로 성장 발육하지 못해서 손해가 있고 또 가축들이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제대로 우유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새끼들도 번식이 되지 않도록 손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 이용권 확보도 제공하지 않고 이러한 손해를 했다가 국가가 보상도 하지 않았으니까 더 이상 나는 손해볼 수가 없습니다. 내 땅 내 맘대로 못 쓰고 손해가 크니까 이거 치워주세요. 치워달라고 청구한 거죠. 따라서 송전선 철탑을 갖다가 설치한다는 사정을 알고만 있었지 무서워서 써도 좋다는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써도 좋다는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토지 이용권 확보 미비라든가 보상 미비 등의 이유로 철거를 갖다가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는 것이지 권리 남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전부 다 옮기게 되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이때는 국가가요 합의를 하는 거예요. 합의를.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때 옆에 땅 제공해 줄게. 토지를 갖다가 별도로 제공을 하고 여태까지 발생한 손실을 갖다가 보상하는 선에서 합의로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철거를 갖다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남용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 제가 여쭤보면 아들보다는 따님이 효도를 많이 한다 그래요. 날이 추워집니다. 날이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따님들은 전화해가지고 부모님께 안부를 묻지 않습니까? 따뜻하십니까? 감기 걸리셨습니까? 식사는 잘하고 계십니까? 별 문제는 없으신가요? 보일러 잘 돌아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드님들은 그러한 잔정이 없으니까 주로 전화를 잘 안 하죠.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화 안 하는 아들이 전화를 갖다 하게 되면 그때는 부모님이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는다 그래요. 보통 전화해가지고 그래요? 아버지 돈이 필요한데요. 뒷산 팔아서 돈 좀 마련해 주세요.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하는 게 아들이란 말을 갖다가 하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따님이 잔정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한 잔정이 많은 따님들이 호도를 갖다가 한다고 하는데요. 이 5번 판례는 예외적 판례입니다. 따님인데도 불구하고 불효를 저지른 딸입니다. 불효를 저지른 딸이에요. 어떤 딸이냐? 자,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따님들은 효도 잘하고 잔정이 많은데 이 딸은 좀 이상한 딸이며 자,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고령이고 지병으로 이렇게 누워 계셔요. 이 아버지를 했다가 모시고 있는 을이라고 하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요. 이때 아버지의 딸인 병이라고 하는 해외 이민 간 딸입니다. 해외 이민 간 딸이 그 국내에 있는 자기 이름으로 된 이 부동산을 갖다가 특별히 사정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병과 고령으로서 기동도 못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남동생과 아버지를 상대로 해가지고 주택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죠. 자, 여기서 하나 기억을 하실게요. 부모님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갖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요. 자녀가 부모님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륜을 갖다가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자녀와 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부모님을 갖다 상대로 해가지고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명도 청구 소송한 것은 반인륜적으로서 이거는 반사일서로서 무효일 뿐만이 아니라 소유권 남용으로서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남용.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제6장 권리 사건의 보호를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